속 시원하게 톡 쏘는 미디어 토크쇼 미디어톡.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앞서 뉴스타파 임선은 기자 인터뷰 바깥에서 대기실에서 들으셨을 텐데 경력직이라는 말이 되게 확 와닿죠. 예, 경력직. 예. 경력직. 예, 경력직. 요즘 신입사원들의 가장 큰 불만이 그거잖아요. 도대체 우리는 어디서 경력을 쌓으란 말입니까? 그렇죠. 그랬는데 아주 훌륭한 경력직이 있다면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그 경력직이 가장 안전하거든요. 네. 예. 야, 그런데 벌써 아직 내정 안 됐잖아요. 안 그리고 내정도 다음 주로 넘어간다라는 얘기도 쭉 나오고 하는데 네. KBS 보도를 보니까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다고 해요. 그러니까요. 이 공조직이 지명도 안 되는데 그건 말이 안 되죠. 인사청문회 준비할 수 있는 건가요? 하면 안 되죠. 그건 말이 안 되는 논리예요. 그러니까 지명을 하고 나서 인사청문회 준비를 해야 지명도 안 되는데 한다?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아니, KBS 보도에 따르면 사무실 따로 얻어가지고 거기 노트북 세팅해 놓고 프린터 세팅해 놓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만약 하려면 정말 공식적으로 인사청문회 준비관에 들어가려면, 왜냐하면 인사청문회 들어가면 본인만 준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방통위에서 인력을 지원받아요. 예. 왜냐하면 거기서 준비하는데 여러 가지 방통위 자료들. 직원들이 사무실에 얻었대요. 예. 근데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지만 그건 지명도 안 했는데 그런 일이 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이거 왜 일을 왜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이미 3,300만 원 한 달 이제 임대를 하고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 들어갔대요. 그럼 공무원들 입장에서 지금 말이 안 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나중에 여기에 파견 나간 공무원들도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 건가요? 지시한 사람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그렇죠. 방해가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죠. 그 충분히. 처벌한 분이 누군지를 반드시 알아야겠군요. 네, 지시한 사람. 그러니까 네, 의무 지시한 없는 사람을. 공무원으로 하여금 네.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경우. 그렇죠.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지금 의무가 아직 지명이 안 됐으니까 청문회 그렇죠. 준비를 할 하면 수 안 되는 없잖아요. 거죠. 예. 우리가 이제 그 미래를 대비하는 예방적 행정인가? 아, 미래 행정. 그래서 그것도 빨리 날렸나요? 예. 위험하다고 그 문자도 예방적으로. 예방적으로 경고 문자. 예. 네. 자, 어쨌든 근데 지금 왜 그 내정이 안 됐는데 청문회 준비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게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그 내정설이 떠돌고 있는 이동관 그 특보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이 또다시 이제 밝혀졌단 계속해서 말이죠. 뭔가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요. 그 학교 폭력 처리 과정과 관련해 가지고 일단 학폭이 열리지 않았다. 네. 그리고 담임 교사가 사건을 자체 종결한 부분이 사실은 핵심이었는데 이 특보는 2012년에 담임 교사가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사건을 자체 종결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해당 교사가 반드시 담임 종결 사안 확인서라는 걸 작성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작성이 안 됐다라는 확인이 됐고요. 네네. 그리고 앞서서 그 하나구 선도위원회가 전학 처분을 결정했다. 이렇게 또 이동관 특보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네. 이것도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이 선도위원회 된단 안 말이죠. 열렸다. 안 열렸다고 예. 그러죠. 아니 그러면은 아직까지 새로운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그 내정설이 떠도는 이 특보에 대해서 인사청문회까지 준비가 들어갔다. 이거는 어떤 의혹이 나오더라도 상관없이 무조건 간다라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보면 제가 네. 볼 때는 지명만 안 했지 포기는 안 하는 것 같아요. 느낌상.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서서 대놓고 지금 지원하는 여러 가지 발언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해명 자료도 어쨌든 대통령실은 그냥 전달만 해줬다고 하지만 대통령실을 통해서 배포된 것도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이거는 임명하겠다는 의지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뭐 특보라서 네. 배포해줬다라고 이제 그것도- 대통령실에서는 해명을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만약에 임명하는 것을 저울질하고 있거나 또 여론이 나빠지면 처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말은 어떤 상황이 와도 이 부분을 처리하겠다라는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동관 특보 관련된 상황 짚어봤고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미디어톡 이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 신장식의 뉴스 아이킥 최진봉 문희정 두 분과 함께 미디어톡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동관 씨 내정도 안 됐는데 벌써 방통위원장 청문회 준비를 방통위 공무원들이 하고 있다라는 KBS 보도 소개해드렸고요. 탁월한 경력직이라서 선택이 된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서로 나누어 봤습니다. 그런 의견까지요. 자, 이번에는 거침없이 속도전 펼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얘기를 해보죠. 3인체제 하에서 정말 중요한 안건들을 속전속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KBS 수신료 분리징수 건이죠. 그렇습니다. 그 지난 14일 19차 전체 회의에서 이 부분 관련 이야기가 나온 건데요. 자, 일단 KBS 수신료 징수 업무는 방송법과 방송법 시행령에 규정이 돼 있죠. 자, 시행령 개정을 지금 선택을 한 건데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 때문에 방송법 자체를 고치지는 못해요. 그래서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라는 건데 이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2항에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이를 행할 수 있다. 이거를 어떻게 바꾸냐?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네네. 자, 이렇게 바꾸겠다라는 거죠. 자, 일단 김현 의원, 지금의 야당 추천 위원이고 그 김효재 직무대행 있고요. 그리고 이상인 국민의힘 추천 위원이 있지 대통령 않습니까? 추천입니다. 대통령 추천. 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표결에 붙였을 때 당연히 찬성이 반대 1로 원안대로 접수가 된 겁니다. 김현 의원이 도중에 퇴장했죠. 퇴장을 했고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 다음은 전체 회의 의결, 그다음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령을 공포하겠다라는 계획인데요. 뭐 이대로라면은 조만간 되겠죠. 아니 이게 그 분리징수를 할 수도 있고 저는 직접 징수를 할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여러 가지 방법 있죠. 예, 방법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거 이렇게 빠르게 결정해도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왜냐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직접 징수를 할 수 있고 분리징수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분리징수를 하게 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맞아요. 사람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받아야 돼요. 그럼 그래서 대략 인건비 KBS에서는 7천억에서 분리징수를 하면 현재 7천억 정도 예, 그렇죠. 수신료를 받는데 예. 2천억 정도로 5천억 정도가 네. 적자가 날 거다. 적자가 나고 그다음에 만약에 사람들이 받으러 가면 거부해서 안 내는 사람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럼요. 그러면 이제 징수율이 떨어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효율성 차원에서 경비를 줄이고, 그러니까 이걸 걷는 경비를 줄이고, 그다음에 수신료의 지불 비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 자체를 시행령을 바꿔서 한다는 거. 왜냐하면 그 위에 방송법은 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예, 근데 맞습니다. 그 시행령의 구체적 방식으로 한전을 집어넣은 거거든요. 네, 네. 근데 한전이 전기료에 함께 합산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시행령이 들은 그걸 이제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럼 모법인 방송법에는 위탁해서 관리할 수 있고 위탁 관리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뭐 재량으로서 그 밑에 있는 위탁을 하는 회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네. 근데 시행령이 그걸 못하도록 막아버리겠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럼 모법인 방송법과 이 시행령 사이에 충돌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아니 위탁을 할 수 있는데 위탁하는 방식을 시행령에서 할 수 없게 그러니까 어떤 방식 자체를 못하게 막는 것이 과연 타당한 거냐 하는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있죠. 즉 시행령은 기본적으로 모법이라고 하는 그 위에 상위법이 만들어진 취지에 맞게 설계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시행령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의 어떤 활용성이랄까요? 아니면 현실성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는 시행령의 개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시행령을 하느냐? 네.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시행령은 정부가 알아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부처에서 올리면 차관회의 그다음에 법제처에서 그리고 국무회에서 통과하면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네. 행정부가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지난번 헌법재판소에서 이 수신료 관련해서 두 건의 판결이 나왔는데 그랬죠. 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신료에 이제 거기에는 물론 징수 방식에 대해서 나온 건 없어요. 근데 수신료를 결정하는 곳은 국회다고 돼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국회가 이 수신료 징수와 그다음에 수신료 결정 과정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 되는 곳이죠. 거기서 네. 허가받지 않는 내용이 시행령으로 바뀌는 것은 행정부의 독단적 행동이라고 볼 수 있고 상권 분립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어떤 뭐 민주주의 체제 자체가 상당히 흔들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론화 절차를 충분히 거치면서 국민들의 의견, 청취자의 의견, 그다음에 국회에서의 협의 과정 이런 게 충분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대통령실에서 권고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 권고의 근거는 소위 뭐 정책 제안 거기서 90% 이상이 찬성했다. 맞아요. 국정 제안인가? 네, 뭐 아마 국정 그런 것 제안. 같아요. 네. 근데 사실 그 투표 과정이 사실 지난 3월 9일 날 갑작스럽게 대통령실 올렸어요. 홈페이지에 올라온 거예요. 자, TV 수신료 징수 방식 개선 국민 참여 토론인데 문제는 이게 올라온 시점이 KBS가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폭 사건을 보도한 지 2주 정도가 지난 네. 시점이었다라는 단독 거죠. 보도.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게다가 이 방법 사실 이거에 올라왔다라는 걸 많은 국민들이 몰랐고요. 이거 중복 투표가 또 가능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극우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이거 홍보했어요, 홍보를 홍보. 했어요. 네.
그건 누가 봐도 사실은 제대로 된 토론을 거쳤다라고 볼 수 없고 국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됐다라는 걸 볼 수 없는 건데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전에 그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본인 마음에 들지 않는 모든 걸 다 대통령 행정 명령에 서명을 함으로써 시행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가지고 그걸 다시 다 뒤집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걸렸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손쉽게 그 의회라는 걸 무시하고 시행령을 바꾸는 것만으로 모든 걸 다 하고 설사 국회 의결을 거친 것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하는 방식이라면 이게 지금 상권 분립이 제대로 존중받는 민주주의 사회가 맞나라는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KBS 측도 그다음에 뭐 지역 방송사를 포함한 방송사들도 KBS 이외에 다른 네. 뭐 지역 민방들이나 이런 방송협회도 시민사회 원로들도 KBS 시청자위원회도 수신료 분리징수에 반대한다라고 하는 입장들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공론화 작업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얘기 나눈 것이 국정 제안이라고 하는 것이 일부의 사람들에게 집중돼 있었던 것 같고 국민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공청회나 이런 과정도 없었어요. 그리고 실제 이해 당사자, KBS는 이해 당사자예요. 그렇죠. 그럼 최소한 이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서면서 하나 냈어요. 서면으로 자기 의견 내는 것을 끝나버렸어요. 네. 그러면 과연 이게 제대로 된 공청 과정이 있었느냐, 국민들의 의사나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대로 들어갔느냐,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언론 그 보수 진영이 좀 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당시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국정 제안이라는 그 과정 하나만 거쳤지 국민의 제대로 된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전문가들의 의견 이런 부분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문제가 처리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이게 많은 분들이 사실 분리징수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사장이 물러나고 등등등 소위 이동관 경력직께서 그 경력직에 그 경력을 잘 활용하여 KBS가 이렇게 대통령이 보시기에 흡족한 걸로 바뀌면 분리징수안이 이렇게 철회될 수도 있을 거다라고 많은 분들이 전혀 예상을 했는데 그렇게 보이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다. 단초는 있는 것 같습니다. 분리징수를 해서 적게 거치면 대신 지금 광고가 허용된 KBS 2 네. KBS. 여기를 민영화하는 쪽으로 그럴 네. 수 있어요. 가고 KBS 1만 공영으로 남겨서 줄어든 그 수신료 안에서 운영을 해라라고 TV 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겠구나. TBS하고 거의 비슷해지는 거예요. 네. 지금은. 그렇죠. 그 경력직이 과거와 현재 좀 달라진 지점은 이렇습니다. 과거에는 사람을 딱 찍어서 이렇게 찍어내는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TBS도 그렇고 KBS도 그렇고 방송국의 근간을 흔드는 방식으로 돈줄을 쥐고 흔든다라고 하는 좀 업그레이드 됐다. 경력직은 역시 이런 예. 생각이 들기는 예전 합니다. 신입 때 했던 실수들을 복귀하면서 얼마나 경력직으로서 열심히 실력을 닦으셨겠습니까? 핀셋이 아니라 전체를 이렇게 네. 하는 방식으로 보여요. 예. 자, 근데 이제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뭐 다음 주에 그 집행정지가 어떻게 될지 다음 주 금요일 날 결과를 보긴 해야 되는데 정현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네. 흔들기가 시작됐다. 그렇죠. 그렇게 예. 봐야 되죠. 방통위에서 감사한다면서요. 지금 정기감사 감독을 5년 만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현주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들의 근태와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 살펴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일각에서는 드디어 이제 방통위 그 다음은 방통심의위원회. 다시 말해서 정현주 사장. 이 그러니까. 위원장까지 이제 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래 방심위가 언론 윤리를 위반했거나 또는 과장 허위 방송에 대해서 제재하는 기구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동안 정부 여당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방심위가 너무 윤석열 정부의 비판적인 언론을 봐주기 제재를 한 거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문제 제기를 많이 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통위가 직접 방통심의위가 그동안 들여다봤던 심의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 검사를 진행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다가 지금 사무처장이 예. 감사원 출신이 갔어요. 실무 맞아요. 총괄하는. 네, 감사원. 그러니까 이게 그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면직시키고 바로 다음 날인가 방통위 사무처장을 바꿉니다. 네. 근데 그분이 누구냐 말씀한 조성은 감사원 감사교육원장이에요. 감사원 출신이 갔는데 이게 사무처장이 살림을 완전히 책임지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통위 사무를 다 책임지는 사람이 사무처장이고요. 위원들은 중요한 결정만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리고 나서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방통위의 규모를 키웠습니다. 원래 오. 3명이 하고 있었어요. 네네. 근데요, 이번에 감사원 감사관 4명,
검찰 수사관 2명, 검찰. 그다음 경찰 2명, 그리고 국세청 조사관 1명, 9명을 파견을 받아서 보강을 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방송통신심의위원은 방통위의 감사 대상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시겠죠? 네, 네. 감사 인력을 왜 이렇게 늘렸겠습니까? 파견. 그것도 검찰, 경찰, 감사원, 감사관까지 받아가지고 예. 원래 3명이 하던 걸 11명인가 12명이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결국은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감사를 좀 더 세게 하기 위한 지금 문희정 평론가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감사 인력을 늘릴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EBS 지금 네네. 감사 시작하거든요. 네. EBS 사장도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사람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KBS나 MBC는 이사회에서 임명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EBS는 방통위가 바로 임명해요. 아, 그래요? 이사회 없이. 이사회 있는데 이사회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일도 있었는 줄 아세요? 방통위원 5명 있잖아요. 네. 그 중에 한 명이 그 EBS 사장으로 간 적이 있어요. 자기들이 이렇게 뽑아가지고. 아, 그렇게도 그런 합니까? 적도 있었어요. 네. 아. 그게 아마 제 기억에 이명박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예. 신모 그 사장 있거든요. 그 사람은 방통위원 5명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자기들끼리 회의해가지고 이 사람 보냈어요, 사장으로. 왜냐면 방통위원회에서 바로 보낼 수가 있어요, EBS 사장은.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자기들이 자를 수도 있는 거예요. 해임도 가능해요. EBS 같은 경우. 네, EBS 사장 같은 경우는 그렇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국회에서 소위 방송산법 신용섭 사장 관련해서 맞습니다. 예. 예, 신용섭 사장. 예. 그 EBS 사장 선임도 국민들이 관여할 수 있는 국민들의 관여의 폭, 맞아요. 방통위의 간섭의 폭을 줄이고 국민들의 관여의 폭을 늘리자라고 하는 취지의 법안이 지금 올라가 있는 거죠. 본회의에서 표결이 되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라고 이미 예고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TV조선 재승인 심사전수 변경 문제로 기소가 됐죠. 윤석열 KBS 이사. 이거 KBS 이사회에서 한번 해임 부결했죠. 안이 부결됐죠. 올라갔다 부결됐죠. 네, 맞아요. 네. 근데 31일 날. 방통위원회에서 해임 제청을 위한 청문 절차에 착수했다. 네. 그래서 청문일이 정해졌어요. 오늘 27일이고요. 예. 지금 김효재 직무대행이 절차를 거쳐서 이제 윤 대통령에게 이 해임을 제청을 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2대1 상황일 때 그냥 다 한다 이런 그렇죠. 생각인 것 같아요. 밀어붙이는 거죠. 왜냐면 지금 현재 5명인데 한상혁 네. 방통위원장 면직돼서 지금 못 하고 있죠. 그리고 근데 이분이 다음 주 금요일 날 돌아올 가능성이 그럴 있거든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돌아오기 처리해야 전에. 돼. 그 전에 네. 처리를 해야 돼요. 그다음 최민희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 내정자. 통과했는데 임명을 안 하고 있잖아요. 2달 반 전에. 네, 그러니까 2명이 빠지고 3명만 있는 거예요. 그 중에 2명이 친여당 성향의 사람이고 1명만 야당 성향인 거죠. 김현방 네, 그러니까 이제 표결에 붙이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2대1로 지는 거예요, 항상. 근데 웃기는 건 제가 웃기다고 표현한 게 왜 그런 줄 아세요? FCC의 모델을 그대로 가져온 거거든요. 미국의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예. 그게 3명 이상이 여당 쪽이 되지 않도록 해라라고 하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네. 3대2예요. 네네. 근데 원래 방통위는요. 표결에 붙이는 걸 최소화하고 합의하라는 거예요. 합의제. 합의제 행정기관. 그렇죠. 그러면 합의를 이끌어내야지. 힘의 논리로 뭐 올리고 상정해놓고 합의도 안 하고 합의의 노력도 안 하고 그냥 표결합시다 해서 2대1로 가버리는 것이 과연 방통위의 목적이 맞는 거냐고요. 근데 이제 합의제 행정기관이고 2대1을 그냥 또 2대1이면 모르겠는데 굉장히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그렇죠. 2대1이거든요.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면직했죠. 네. 그다음에 최민희 방통위원은 신임 방통위원 내정자는 임명을 안 해. 하고 있어요. 그냥 그래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2대1이에요. 야, 누가 기획했는지 이것도 경력직 아마 절치부심 굉장히 와신 상담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구도를 네. 짜고 인위적으로 2대1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냥 2대1에서 2명이 찬성하니까 다수결로 결정됐다. 아, 이건 정말 잘못된 행동이에요. 형식상으로 보자면 그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방통위의 원래 목적, 설치 목적과 완전히 배치된 행동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정말 세밀한 계획은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면 불가능할 정도로. 아, 그렇죠. 그거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그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아쉬움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두고두고 곱씹은 분의 작품이 아닐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봅니다. 네, 예. 의견, 예.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견 감사하고요. 예. 자, 뭐 시간은 얼마 안 남았는데 요거는 하나 짚고 가봐야 가야 될 것 같아요. 다음 포털 다음 있죠. 네. 저도 뭐 뉴스는 봤지만 직접 가서 보니까 뉴스를 보고 댓글에서 무슨 얘기 나오지? 아이디어도 얻고 뭐 분위기도 보고
볼 수가 없어요. 볼수 어떻게 해야 없어요. 보는지 네. 찾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게 사실은 부정적인 댓글, 인신공격성 댓글, 혐오성 댓글 때문에 이런 정책을 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댓글에 순기능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 사실 좋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기자의 시각으로 쓴 기사 이외에 그럼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네네.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궁금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도 그래서 댓글을 굉장히 많이 읽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기사 게재 후 24시간만 제공하는 실시간 채팅 방식으로 개편이 된 거예요. 네, 근데 찾아 들어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냥 툭 눌러서 들어가서 그 위를 다 봐야 되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뭐냐 이게 지금 도대체 중국이냐 왜 이렇게 통제를 하냐 아니 그러니까 댓글에 많은 분이 예.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역기능을 줄이고 순기능을 늘릴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걸 좀 찾아야 되지 않나요? 아니 저는 그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역기능을 네. 하는 부분 중에 가장 큰 논란이 됐던 게 뭐냐면 연애 관련 기사였어요. 그래서 연애나 이런 기사, 오락 기사는요 스포츠는 지금 없애버렸어요. 아예. 없애버렸어요. 정치만 남겨놓은 거예요. 근데 아, 정치는 원래. 자유로운 의견 표현이 반드시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기사 같은 경우에 기자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이데올로기적 특성, 지향성 이런 것들 때문에 편파적으로 기사 쓰는 경우 많아요. 거기에 밑에 댓글 달아서 비판하는 거 맞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다 없어지면 그 기사의 내용만 보는 사람들은 그 기사가 맞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편파 기사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이 소위 정치 사회 기사에 댓글 제대로 못 보게 하는 거는 100번 양보할 수도 없는 없다. 일이다. 예.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미디어톡 최진봉 교수, 문희정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